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건축이랑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런 그 도정법상 사업주들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는요, 저희 그 연구소, 이승훈 연구소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주제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 주제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영상을 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 회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을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요점 같은 건 뭐냐면, 자, 이것들이 도정법 하에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진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씩만 차이가 있고 거의 비슷한데 법률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자, 정비 사업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뭐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 그냥 열악한 게 아니라 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로 가게 되면은 그냥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정말 열악한 것. 이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 같은 것들, 도로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 전봇대, 상하수도 시설 등등등 해서 기반 시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화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곳.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주거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첫 번째를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시행자가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를 확대를 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 거기에 있는 소유자 등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합니다.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전면 재개발 방식도 없지는 않아요. 전면 철거 방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은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는 이런 공공이 주로 합니다. 시장, 군수, LH 이런 데가 많이 하고 이렇게 주변만 좀 정비를 해줍니다. 도로를 좀 넓혀주고 이렇게 보도블록 바꿔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고 주차장 좀 놔주고 놀이터 하나 놔주고 노인정 하나 놔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집은 스스로 개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아무리 저리융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만한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잘 진행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주변이 조금 인프라가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집이 지금 허름한 상태인 그런 경우에 투자로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컨설턴트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자로서 적합한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시행자가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 건설로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용하게 되면은 시세대로 쳐줍니까? 우리 감정평가에서 조금 더 해주는 수준으로 하는데 그걸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급할 때는 비싼 거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자금이 없는데 플러스 알파로 더한 다음에 이 집을 못 구해요. 원주민이 다 쫓겨나는 현상이 생겨버리게 돼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공급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환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전에 내가 좀 허름했었던 그 지역에 100평짜리 토지를 갖고 있으면 환지는 깨끗하게 다 정비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그 토지를 주는 건데 그 토지를 100평을 주는 게 아니라 30평, 40평, 50평 이렇게 주는 거죠. 왜? 그래도 가치는 똑같으니까. 허름했을 동네에서 좋아진 거니까. 그렇게 바꿔주는 형태가 되는데 환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건설비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4번 같은 경우도 관리청이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첫 번째 방식이 주로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그냥 공공이 하는 거다. 우리랑은 관계없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앞뒤 주거에서 도시로 이름만 바뀌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도정법의 하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점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로 상업지역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시면
그래서 뒤에를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더 높아요. 주거지역보다. 그러니까 초고층으로 많이 지어지죠. 용적률은 뭔지 아시겠죠? 용적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나 공업지의 용적률이 주거지의 용적률보다 높습니다. 그럼 상업지에다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면 주상복합 형태가 많이 나와요. 장점은 뭐냐면은 높이 지는데 조합원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높이 지었던 부분, 일반 아파트, 일반 주거지보다 더 높이 지어진 부분들은 다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럼 그 일반 분양을 했던 거에 대한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냐면 거기 있는 소유주들이 가져가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없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표현이 딱 없는 게 아니라 뭐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내겠죠, 최소한. 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사업성이 우수하면 뭐가 좋은 거냐면 사업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면 너 흔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할게. 아 싫어, 우리 돈 많이 내야 되잖아. 아니야, 안 내도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그럼 좋아, 찬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근데 실전에서 보게 되면은 사업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상업지역이란 말이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보다는 당연히 상권, 상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건 뭡니까?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터전이에요. 주거는 집은 여기서 여기로 옮기더라도 크게 상관없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옮겨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가게를 갖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다?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그만큼의 어떤 권리를 구축해놨고, 단골 성리도 확보해놨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 가래. 당연히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 중에서 보셔야 될 건, 투자로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사업성은 당연히 좋아요. 사업성은 보나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그냥 잘 안 돼요. 네. 방금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는 것도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업성만 좋고 진행 안 되는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데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사업성 엄청 좋은데 생각보다 싸네? 네,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들. 네, 주거지에서도 그런 게 많죠. 단독주택들만 이루어졌으면 조합원 몇 명 안 되잖아요. 단독주택 커다란 거, 다가구주택 커다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합니까? 안 합니다. 네, 그런 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좋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그냥 패스해라. 근데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그 중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으니 그거를 보자. 요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 내용 잠깐 볼까요? 재정비 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3년 한시적 경우 이거 그냥 기사의 헤드라인인데 제가 링크는 걸어놨는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요, 재정비 촉진지구래. 상업지역 내에서 지금 시행하는 이런 것들은, 주거지와 상업지의 비율이 7대3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의 비율을 30%를 의무로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90%로, 주거 비율을 90%로 했다. 그러면 상업 비율이 10%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100세대 지었으면은 70세대는 이제 일반 주택, 그 다음 나머지 30세대는 상가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지었던 건데, 이 부분을 주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30%를 주거나 비주거용이라든가 상업용 시설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그냥 지었다면 웬만하면 팔리잖아요. 근데 상가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비율도 높여야 돼.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거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속도가.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시면 기사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한 제가 순서를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투자,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10가지 이상 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요 4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 4가지는 그냥 외우세요.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은 끝입니다.
그죠? 관리처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부시고, 짓고, 입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복잡한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때요? 열악한 거예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극히 열악, 얘는 그냥 열악. 재건축은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인프라가 양호하니까 안 건들죠? 재건축은 우리 단지만 부셔서 우리 단지만 새 아파트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 주변에 인프라도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 일대를 싹 다 갈아엎고 학교도 넣고 공원도 넣고 도로도 확장하고 우리 집도 물론 새 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고치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로 주변을 다 좋아지죠. 그럼 그 연접해 있는 다른 동네까지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우리 집만 부시고 우리 집만 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익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익적 성격,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개발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여기 적용이 안 되죠. 네,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오직 재건축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사전적 정의의 차이점은 뭐냐면 건축물은 다 불량하죠. 어디든 다 불량한데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가 양호한가에 따라서 재개발이 되느냐 재건축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빌라 다세대 부시고 짓는 거는 재개발이고요. 아파트 부시고 짓는 건 재건축이에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빌라 재개발 부시고 진행하는 것 중에서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러면 빌라 부시고 짓는 것들도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게 재건축 사업진지, 재개발 사업진지, 도시환경 사업진지, 주거환경 사업진지를 일단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이제 글이 길어지는데, 여기 알아둬야 될 내용만,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이에요. 조합원의 자격. 자, 어떤 거냐면, 간단히 설명합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예요, 여러분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있죠?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나서 거기 있는 조합원이 여러분들한테 팔 때 그걸 사게 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래가 무효가 되느냐? 아니에요. 거래는 인정받아요. 거래는 사인 간에 서로 간의 계약인 거를 국가가 무슨 수로 제재합니까? 인정을 받는데 이걸 갖고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현금 청산하려고 지금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들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금 거의 거래가 없죠.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틀립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라 얘는 언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강한 제재입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 재건축이 더 강한 제재예요. 왜? 아까 설명드렸죠?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재개발은 제일 나중에서야 제재를 가했지만,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진위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인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시점부터 한 절반 정도 지나면 반환점 돈심점부터는 아예 거래를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왜 있냐면은 거래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것들은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사시면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볼게요. 조합원의 자격인데 1주택자예요. 누가? 팔려는 사람이 1주택자로서 소유 기간이 10년, 내가 10년 소유하고 거기다 거주도 5년 해야 돼요. 네? 내가 10년 정도부터 이걸 11년 전에 사가지고 한 7년 전부터 내가 계속 거주했어. 그리고 난 지금 현재 1주택자야. 이런 사람이 파는 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더라도 그 매수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사정으로 인해서 취약, 결혼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서 위치하지 아니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등등등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일 많은 게 그나마 제일 많은 게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 받은 재건축 사업지는 거래될 게 없다.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없는 거죠. 그죠? 거래가 뭐 경기 탓도 있지만 법률적인 탓도 굉장히 큰 겁니다. 팔 게 있어야지.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정법 시행령상에는 뭐냐면 이거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설명드려야 되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한 것들, 이런 지역에서 2년 이상 계획 소유한 사람한테 사업인가 신청 전에 받게 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이지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이죠. 그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었던 곳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한 거죠. 어떤 연유에 둬든,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죠.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재산권까지 맡고 있으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어주는데 또 이런 지역을 또 여러분 또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뭔지 아시죠? 예, 초과이익. 이득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뺏어간다? 세금으로 부과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현재 10억짜리 주택, 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을 했더니 이제 이게 15억이 됐어. 네. 뭐 정확하게 볼까요? 10억짜리인데 추가 분담금 예를 들어 2억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18억이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억 투자해서 18억짜리 했으니까 6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6억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을 적용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이라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주택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5억 갔어요. 나는 18억 갔지만. 예. 그러면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국토부가 몇 억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 제도로 인한.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주택은 가만히 있고 재건축만 미친 듯이 폭등했을 경우에 될까 말까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고 뭐 설마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정상주택은 주택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니까 그거보다 더 물론 재건축이니까 더 오르긴 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이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지금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냐면 자 일단 3천만 원 정도 초과이익이 났다. 요거는 걷지 않아요. 네, 그런데 3천만 원이 초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비율이 1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5천에서 7천까지는 20%, 7천에서 9천까지는 30%, 1억 1천까지는 40%. 1억 1천이 넘어가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50%를 부과합니다. 네, 무지하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행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추진이 설립해서부터 재건축 완료될 때까지예요. 추진이 설립해서 재건축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제외하고 니네가 더 많이 올랐지? 그건 우리가 뺏어갈 거야. 얼마를? 1억 1천 넘어가는 건 50%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통과는 된 거 아닙니다. 논의 중인 법안은 사업시행 인가서부터 재건축까지만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추진이,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잖아요. 한참 뒤죠. 조합 설립, 추진서부터 사업시행 인가의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분에 초과 정상주택 상승분 이상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은 이걸 엄청나게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저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느라고 대부분 그냥 스스로 중단해 버렸습니다. 재건축 사업들을 스스로 중단. 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적용한 그런 그 아파트 단지가요, 전국에 10개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일단 사례가 적고,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제가 쓴 말인데, 논란의 여지가 지금 실제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논란이 될 것 같으냐면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같은 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대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드리자면,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그냥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돼요. 하지 말자. 네. 도시환경 사업지는 굉장히 좋죠. 재개발 재건축보다 더 좋아요. 다만,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소유주들, 토지 등 소유자의 구성을 잘 봐라. 그죠? 상가라든가 생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러면 덩치가 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이 잘 안 될 것이다. 라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파트를 푸시냐 빌라를 푸시냐 이게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지 양호한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같은 쪽에서는 기반 시설이 보통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럼 강남 쪽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부시고 진행하는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 재건축 방식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 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핏 보면은 초과이득 환수제도는 적용 안 받는 것 같지만 다 적용되는 사업장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초과이득 환수제도가 있고 재개발은 초과이득 환수제도가 없다. 그 다음에 조합원 지명도 금지는 재건축은 더 강화된 법률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시점부터 될 수가 없다. 다만 예외 조항이 몇 개 있다. 대표적으로는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것들인 사람한테 받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겠고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낙담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재개발이라든가 이 정비사업지,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많은 내용들을 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좀 이렇게 썼지만, 이런 도정법상에서는 전부 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재건축은 뭐가 있다?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 되죠. 예, 안전진단 통과가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도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재건축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재개발은 안전진단이라는 게 없어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뭐 구조안전성 같은 거 뭐 한 50% 보고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그게 아니라 노후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소필지, 접도율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 일정 부분 통과, 예, 뭐 인구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몇 프로. 20년 이상 노후된 게 몇 프로.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재개발 정비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